프랑스, 스페인 IMF 구제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EU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통을 모욕한 젤렌스키 뭘 믿고 까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 이제 모디 총리 미국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이 인도 모디 총리가 이렇게 강경하리라고는 아무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와 이란까지 이제 지금 친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전통적으로 우방입니다. 정말 이제 1970년대 인도가 벼랑 끝 위기였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었죠. 러시아는 이 서구와의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과 미군이 들어온 상태죠. 이때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도와주어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 합병을 막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부터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도는 러시아의 우정을 강화하고 미국의 압력에 이제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단순히 러시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인도를 때리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인도가 타협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왕 싸울 거면 그냥 싸우자. 이렇게 모디 총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 타협 불가능한 것, 이것이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인도의 IT 서비스 외주를 주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려는 이런 트럼프의 계획, 이것 때문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되면 인도와 미국 사이 관계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뭐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서 싸우겠다. 이제 모디 총리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래의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라시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4년 작년까지죠. 24년 동안 1인당 이제 GDP가 얼마나 커졌는가 이것을 드러내주는 이제 도표입니다. 중국이 13배, 가장 이제 크게 국민소득이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러시아 7배, 인도네시아 5배 쭉 나오죠. 한국은 양호합니다. 한국은 194%, 2000년 대비 19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한국이나 중국만큼은 아니죠. 한국은 일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등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브라질 다음으로 미국부터 이렇게 쭉 낮아지죠. 이쪽은 이제 선진국 클럽입니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이제 GDP 성장률. 이 중국과 비교하면은 10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영원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진 않겠죠. 어쨌든 세계가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 절반 이상이 메르츠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유럽은 쑥대밭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곳곳에서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산업 경쟁력을 상실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죠. 그리고 아시아존, 뭐 한국도 대단하지만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이제 기술 수준, 이런 아시아에 대항해서 유럽은 러시아산 자원이 이제 에너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천이 무너진 거죠. 어쨌든 독일도 지금 이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메르츠 정권도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쟁에 광분해 있죠. 이 메르츠 정권은 뭐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지역 자치단체에게 전쟁 식량을 비축해라. 전쟁 식량이라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장기 보관하는 거죠. 결국 깡통, 통조림 뭐 이런 겁니다. 통조림을 사재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이탈리아 이 파스타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사재기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참 웃기는 나라죠. 지금 자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루소포비아에 미쳐서 뭐 전쟁을 할 뭐 그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슴피로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뭐 회춘을 하려고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많죠. 뭐 시진핑과 이 푸틴이 뭐 장기 이식을 해서 150살까지 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루소포비아 이런 게 이제 서유럽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 이제 핀란드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이제 어떤 중공업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 터바인 엔진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은 스펙을 과장하기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가스 터바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가와사키,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들, 한국 업체들, 한국중공업이죠. 이들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도 이런 제품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는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헬기 관련된 이제 전투 능력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수의 헬기 이렇게 갖추고 지금 이제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이 공격용 헬기죠.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적인 이제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이 대공미사일을 만드는 공장 이것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PL-15 좀 이제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대공미사일이죠. 그리고 드론 공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자동화된 공장이라는 거죠. 빠르게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이런 것은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이 대공미사일을 자동으로 찍어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설비로는 하루에 2,000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전쟁이 터지면은 자, 전시 경제가 돼서 이것의 10배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수량에서 이제 앞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군인들, 이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하는 장면 이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강습 상륙함에 한 3,000여 명 정도, 이제 한 척에 1,400명,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상륙함에 700명, 700명. 이 정도 한 4,000명 병력이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가까운 이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여기에 해병대원들이 또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이 진짜 이 베네수엘라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일단 좀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달러 지수, 달러가 이제 좀 출렁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로와 엔화가 이제 약세로 들어갔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하락 속도가 좀 빠릅니다. 프랑스 부채 위기 그리고 독일의 과도한 지출 때문이다. 이 독일은 아직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건강한 편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와야지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재정 불균형. 이 전체적으로 유럽이 최악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받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쉐이프가 낮기 때문에 이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이제 강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푸틴의 이제 고문입니다. 안톤 코바코프. 이 양반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5년 안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해질 거다. 서구의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이 결정적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유럽은 이미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은 재정, 에너지, 기술,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사실상 독립성을 박탈당했다. 미국의 속국이 된 거죠. 그리고 주권 자체도 박탈당했다. 대신 아시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는 서구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중동은 새로운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그리고 제조업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인도와 다른 나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무역 중심지는 선전,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몬바이. 그리고 기술적 리더십은 중국과 한국, 사우스코리아죠. 한국에 있다. 이런 틀이라면 5년이 지나면 서유럽은 쓸모없어질 거다. 그동안 서유럽은 소비시장으로서 쓸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화가 될 거다. 서유럽 주민들의 이제 주머니가 비는 거죠. 이렇게 푸틴 고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이 IMF에 들어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프랑스는 강국입니다. 뛰어난 인적 자본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 방대한 식민지 네트워크, 그리고 사헬 지역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방대한 식민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난 기업과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수십 년간 비대한 정부, 높은 세금, 과도한 공공부문, 그리고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자,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입주의 경제 모델, 이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석가들은 스페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역시 프랑스를 따라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중도 정치인, 이 중도라는 말은 그냥 색깔이 없다 이것을 좋게 표현한 겁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채 위기를 이제 증가시킨 거죠.
정부 지출이 급증할 때 이때 어떤 국가에서 이제 보수주의 세력이 나서서 야, 정부 지출을 해서는 안 돼, 줄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중도가 되어서 침묵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긴축할 때 신중함, 이제 점진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적당주의자들이죠. 자, 이들 때문에 늘 이제 사회주의적인 희극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 삭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입 증대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재정이 건전해지죠. 그런데 지출 삭감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실제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반대로 이제 세금을 높일 때 이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온갖 이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만한 이제 재정 지출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력은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합니다. 한국도 공공부문 노동력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연금 시스템의 연간 적자는 2025년에 50억, 66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는 연금 관련된 어떤 이제 라이어빌리티가 있죠. 이것은 GDP의 400%를 초과한다. 지금 프랑스에 살아있는 사람들 나중에 나이가 듭니다. 이들의 연금을 줘야 됩니다. GDP의 400%가 초과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 정부 적자는 GDP의 약 5.4%, 2025년에는 1,000억 유로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총 세금 부담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납세자들은 숨이 막히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타먹는 이제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의존적인 하위계층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업의 경우 표준 법인 세율은 25%지만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세금이 있죠. 결국 실효 세율은 36.1%다. 2024년 총 세금 대 GDP 비율은 43%, 세입이 GDP의 4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OECD 주요 경제국 중에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프랑스는 긴축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비대한 국가 지출, 높은 세금, 그리고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부채, 그리고 사회적 불만을 이제 국민들에게 야기했습니다. 동시에 EU 주축국으로서 프랑스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란 나라가 있고 또 위에 이제 EU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반분열 장치. 일단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집어주고 달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방만하게 이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만기마다 이제 끝없이 롤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통화 완화 장치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국의 재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의 어떤 조치도 프랑스의 내부의 불균형 이것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잉 지출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EU에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퍼부어주자 이렇게 결정하면 또 독일, 프랑스 이들은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유로와 또 결국 이 시비는 팽창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프랑스의 문제는 소위 이 적당주의 중도 전문가 정치인들 이들이 국가 부실을 연구화하고 있다는 거죠. 마크롱이 취임했을 때 우리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올랑도 정부. 자, 이 올랑도 정부는 방만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꺼내들고 마크롱은 자기만의 당을 만들고 이겼습니다. 경직된 성장 그리고 과도한 지출 이것은 프랑스의 병이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바이로는 보수를 자처하면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경제부 장관인 롬바르드는 단 하나의 자유화 조치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세금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그리고 방만하게 쓰는 거죠. 결국 국가 재정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야, 내부에서 르펜 같은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 밖에서 야, 저 러시아 놈들이 지금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또 세금을 뜯는 겁니다. 프랑스 언론이 극우 르팽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사민주의가 가져온 재정적 재앙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언론에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늘 나오는 애들이 나와서 자, 이 마크롱을 칭찬을 하고 르팽을 욕을 하는 거죠. 프랑스 언론은 극자 멜랑숑과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적인 제안 여기에 숨어있는 의도를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논쟁이 있으면은 일단 글로벌리스트부터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사민주의자들을 불러서 적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기업과 개인, 이제 가게죠. 이것을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겁니다. 세금을 빨아내는 대상,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 프랑스 정부는 부를 분배하기 전에 먼저 부를 창출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복지 지출을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거죠.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파산 직전에 있으며 IMF 구제 금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가 구제 준다고 해도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프랑스는 선진국입니다. IMF가 구제 금융을 이제 주게 된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IMF를 이용해서 나설까? 글쎄요, 그 가능성도 현재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프랑스에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한국에 요구했듯이 재정 지출, 공무원 축소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가 말을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끝없는 악순환으로 가지고 큰 사태로 어떤 충격적인 방법으로 프랑스 사회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IMF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페인이 이제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뭐 이들은 뭐 지금 이제 구제불능인데 스페인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부 장관 롬바르드는 적자와 이제 공공부채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IMF 이제 개입할 수 있다. 공공부채는 이미 3조 3천억 유로, GDP의 이제 114%를 넘었었고, 그리고 이 롬바르드와 바이루는 개혁과 불필요한 지출을 감축하는 것, 이런 정책을 꺼내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 적자 5.4% 증가할 거다. 그리고 프랑스 국채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이것은 계속 올라서 그리스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그동안 긴축 정책을 이렇게 쭉 해와서 재정이 좀 건전화된 상태죠. 물론 뭐 아직은 어렵습니다만. 이 프랑스 상황은 특히 복지 및 연금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은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습니다. 지속 불가능하죠. 지금 프랑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주려면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죠. 이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GDP 대비 연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래 연금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 이제 net present value로 끌어와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GDP 대비 자 스페인 같은 경우 500%, 오스트리아 45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이 좀 낫습니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조금 낫고 뭐 노르웨이도 좋지 않네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자원이 많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구도 많고 자원이 별로 없는 이런 나라들, 뭐 이탈리아, 뭐 이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EU, 이 유로화의 주요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 이 프랑스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페인이 등장했습니다. EU는 유럽을 통합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상당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은 뭐 재래로 이렇게 정치 세력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 뭐 이 프랑코 시절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분열되고 뭐 사실상 이 스페인 내부는 한 두어 개로 찢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하고 유럽에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EU는 특별히 이제 스페인에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스페인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통화 및 재정 부양책 이것 때문에 스페인의 재정 적자는 GDP의 이제 3%를 상회하고 GDP 대비 부채 규모는 103%를 넘고 총 부채는 134%를 상회한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은 미지급 연금 부채는 GDP의 500%다. EU에서 가장 높다. 최근 스페인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민자 이것은 남쪽에서 이제 가난한 이민자들 넘어오는 거 이게 아닙니다. 자,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들이 스페인 날씨 엄청 좋죠. 스페인 해안가 이런 데 집을 사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런 이민들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이 자연적으로 워낙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유럽의 이민자들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인들도 갑니다. 자, 그리고 EU가 이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GDP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EU에서 가장 높고 총 실업률 역시 EU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총 실업률에 여기에 이제 취업, 뭐 약간 이제 아주 조금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는 2019년 이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사회보장부채는 2018년 340억 유로에서 2025년 1260억 유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은 EU가 지원하는 이제 지원금 이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데 실제 사회보장 시스템의 실질 적자는 GDP의 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비와 EU, 자, 이 비대한 정부 재정 불균형 이것을 유럽 전역에 이제 확대시키고 있죠. 자, 유럽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또 ECB, EU, 벨기에에 있습니다. 브뤼셀에 있죠. 이들 집단입니다. 자, 이들이 조력을 하고 방만하게 만들고, 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모멘텀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땡땡, 그리고 로전입니다. 이 프랑스와 스페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스페인은 지금 이제 프랑스가 실패한 정책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공공부문 고용 이것도 이제 계속 늘리고 있고 세금 올리고 그리고 불법 이민 이건 이제 난민이죠. 자, 그래서 매년 6만 명이 들어와서 이들은 또 이제 스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U에서 외부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이 지금 이제 호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유로화가 약세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뭐 이제 일본에도 놀러 가고 유럽에도 놀러 가고 한국인들도 또 유럽에 놀러 가고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코땡땡 때 락다운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관광이 뭐 크게 급증한다. 그런데 이것도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돈이 떨어집니다. 그때 스페인은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와 스페인 위기는 곧바로 누구의 위기를 의미하죠? 바로 독일의 위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EU의 주축국입니다. 독일은 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독일에 만약에 이제 극우 정치 세력이 들어온다. 뭐 저는 이제 극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만, 자, 이들이 들어왔을 경우 첫 번째 할 일은 EU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 체력은 있죠. 독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유럽 무너지고 프랑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이미 병자입니다. 다만 이 영국은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의 기생충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자, EU 만약에 이제 EU가 분열이 되고 해체가 된다. 자, 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돈이죠. 만약 어떤 큰 나라 제국 그리고 이제 조직 폭력의 두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간 보스에게 이 보너스를 주지 못한다. 돈을 집어줘야지 중간 보스들이 일을 하죠. 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은 이 조폭 조직은 무너지게 되죠. 제국도 똑같고 그리고 EU 체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EU의 어떤 큰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로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전쟁에 집착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자신들 정권 유지. 그런데 또 하나 이 군사적인 위협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미국 TV에 나와서 트럼프를 모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푸틴이 시키는 대로 한다. 푸틴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ABC 방송 안 그래도 이 트럼프를 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리버럴 언론 여기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비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약골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 이제 특이합니다. 이 젤렌스키 이 자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코미디언에 그냥 쪼다죠. 그런데 얘가 유럽 전체를 떨게 만들 수 있고 미국의 이 대통령을 모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젤렌스키는 가진 거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절대 비겁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통째로 러시아에 붙는 겁니다. 러시아에 합병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친러 국가로 된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민병대 수장들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던진 이야기입니다. 유럽 너네들 우리 안 도와주면은 우리 다 몽땅 다 이제 러시아 편에 붙을 수 있어. 이 뜻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들이 하나로 합치게 된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축소된 바르샤바 조약국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유럽 국가들 완전히 그냥 군사적으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유럽의 엄청난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악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카드를 젤렌스키가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주변에 이제 극우 낙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 카드를 한 놈을 통해서 살짝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계속 돈을 내라.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돈을 낼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은 자국 국민의 연금을 내기도 이렇게 벅찬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온전하게 러시아 측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사람이 싫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현실이죠. 어쨌든 젤렌스키 이 자식이 또 미국에 와서 이딴 소리 하니까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